묵자의 가르침 중에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할 사람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묵자의 첫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하늘의 의지가 존재하며 인간은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존재나 지도자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나 규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위나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고 부당한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교훈과는 다르게 강요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정당한 권위는 존중하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라입니다. 권위가 항상 옳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부당한 권위에는 용기 있게 저항하라입니다. 옳지 않은 요구나 지시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신념과 권위 간 균형을 찾으라입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권위 존중의 한계와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윗사람을 존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후 묵자의 철학을 접하면서 그의 천지 사상과 외부 권위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묵자는 하늘의 의지가 인간의 올바른 길을 이끌어준다고 믿으며 인간 사회에서도 권위 있는 지도자나 규율을 따르는 것이 혼란을 막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묵자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고 이를 제 삶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옳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이 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상사가 내린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기보다는 최대한 그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빨리 익혔고 팀원들과도 큰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는 저를 신뢰하며 여러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의 지시 중 일부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상사가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팀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했는데 이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상사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팀원들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묵자의 가르침에 따라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상사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팀의 조화와 내 직업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른 덕분에 팀 내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조직 내에서 협력적인 직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내적 갈등이 커졌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따르는 동안 저는 스스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원들 역시 제가 상사에게 너무 순종적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사가 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회사는 상사를 해고했지만 그의 지시에 따랐던 저 역시 상사의 행동에 책임을 일부 져야 했습니다. 권위 존중의 중요성을 실천하려 했던 또 다른 사례는 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을 갖길 원하셨고 이를 강력히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저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커졌고 제 삶을 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과 솔직히 대화한 끝에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묵자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질서 유지라는 가르침은 분명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권위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저항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잘못된 지시를 따랐던 저의 사례가 그 예입니다. 둘째,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권위를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자신의 꿈이나 행복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를 따랐던 저의 진로 선택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셋째, 신뢰와 존중의 상실입니다.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묵자의 권위 존중 사상은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정당한 권위와 부당한 권위를 구별하고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며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권위는 존중하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묵자의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묵자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을 이상적인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희생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의 네 가지 교훈과는 다르게 강요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스스로를 먼저 돌보라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지속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희생의 경계를 설정하라입니다.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지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망칠 만큼 도와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라입니다. 단기적인 희생보다는 타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가까운 사람을 우선하라입니다. 가족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그 후에 남을 돕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지금부터는 희생과 타인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려다 극단적 자기희생의 한계와 문제를 깨달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묵자의 철학 중 타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라는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묵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타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철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 시간을 쪼개어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일정을 희생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저축해놓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을 돕는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며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고 이는 제가 더 열심히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나 충분한 휴식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대로 계속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면서 정작 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할 여유가 없었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제 희생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은 제가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너무 희생한다고 걱정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내가 왜 남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며 이건 내 신념이야 라고 강변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제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 희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저축을 모두 꺼내 그를 도와주었지만 그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 역시 경제적 위기를 맞았고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희생이 정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희생은 직위 파괴를 초래한다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하며 타인을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돕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타인은 반드시 고마워하지 않는다입니다. 희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인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이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희생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는 희생보다도 신뢰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묵자의 희생 가르침은 이타심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훌륭한 철학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희생은 자신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와 타인을 함께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므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잊지 말고 상대방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묵자의 세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상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려는 강한 열망을 보였습니다. 그는 전쟁 반대, 겸해 실천, 절제된 소비 등 고귀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태도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다음의 네 가지 교훈과는 다르게 강요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반대 운동을 한다면 외교와 평화 협정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균형을 유지하라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되 자신의 행복과 중요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통해 시작하라입니다. 극단적인 실천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영향을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공감과 설득을 중시하라입니다. 이상을 주장할 때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례와 논리를 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와 실천 가능성의 한계와 문제를 깨달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묵자의 철학을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이 평화롭게 운영되기를 꿈꿨습니다. 저는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를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을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며
묵자의 가르침이 왜 실천하기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자는 전쟁을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철학을 따라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군사훈련에 대한 토론이 열렸을 때 저는 군사력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 예산을 줄이고 외교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과 교수들 앞에서 제 의견을 열정적으로 설파하며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없으면 국가가 외부 위협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은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힘의 균형 없이는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평화의 중요성을 설득하려 했지만 상대방들은 저를 이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로만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논쟁에서 설득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제 주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돕고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심지어 제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도 화내지 않고 친절하려 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깊이 몰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비판하거나 이용하려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은 너는 왜 우리를 소홀히 하고 남들에게만 잘하려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 중 일부는 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하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관계는 소홀히 하게 되었고 많은 경우 도움받은 사람들은 제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묵자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활하며 소비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고 옷이나 가구는 중고품을 구입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종이를 절약하고 필요 없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자원을 아낀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묵자의 철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나치게 절제된 생활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동료들이 회식에 초대했을 때 저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거절했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종이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자료를 제대로 인쇄하지 않아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절약을 실천하려다 보니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스스로의 행복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이상은 현실과 충돌한다입니다. 전쟁 반대나 무차별한 사랑 같은 이상은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 없이 제시되면 공감과 실현 가능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게 된다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거나 절제를 실천하려던 노력은 오히려 제 자신의 행복을 줄이고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이상을 실천하려다 보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설득과 실행의 어려움입니다. 이상적인 가치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 주장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고 이는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묵자의 이상주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훌륭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실천의 열쇠입니다. 이상은 지향점으로 삼되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묵자의 네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겸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심지어 적까지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기심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겸해를 지나치게 실천하려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려는 노력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면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희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교훈과는 다르게 강요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모두를 사랑하되 우선순위를 정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가족과 같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겸해를 이상으로 삼되 현실에서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남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상황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겸해 사상을 실천하려다 한계와 문제를 깨달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묵자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묵자가 강조한 겸해라는 개념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낯선 사람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 가르침을 제 삶에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겸해 실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겸해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기꺼이 제 저축 일부를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의 이런 태도를 고맙게 여겼고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제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빌려준 돈 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고 저 역시 저축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도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니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겸해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가족과 남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 아이의 학비를 먼저 납부하는 대신 친구를 도왔습니다. 제겐 모두가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은 제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왜 우리 가족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느냐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는 우리보다 남을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묵자의 겸해는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제 가족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겸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제가 냉정하게 보였고 친구들은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 자신은 점점 지쳐갔고 스스로의 행복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동료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그를 돕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너는 원래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돕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묵자의 겸해는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분명히 가치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이 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겸해를 기반으로 사랑을 실천하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겸해의 원칙을 참고하되 관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랑과 도움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묵자의 5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면 묵자는 개인과 사회가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성 없이 대하고 관계가 상호 이익이 없을 때 쉽게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계산적으로 변해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다음의 3가지 교훈과는 다르게 강요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개인의 성과도 중요하다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팀의 이익만 우선시하면 개인이 쉽게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복잡성입니다. 이익 중심 사고는 이상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이익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뢰, 존중 등 비이익적인 요소들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익 중심 사고와 공동의 이익 추구를 실천하려다 한계와 문제를 깨달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묵자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의 이익 중심 사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묵자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이 사상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에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우선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맡은 업무를 빨리 끝낸 후 동료들의 일을 돕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팀의 이익을 위해 제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팀원들 모두가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피로를 느꼈습니다. 제 노력은 팀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제 개인의 성과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의 도움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팀의 이익을 위해 희생했던 제 행동은 저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묵자의 철학을 따르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때로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 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회의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더 필요한 부서로 돌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몇몇 동료들은 자신들의 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제가 우리 팀보다는 다른 부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옳았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팀 내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첫째,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다입니다. 이익 중심 사고를 통해 공정성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인정해주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둘째, 효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문제를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라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되 자신의 이익과 성과도 적절히 챙겨야 합니다. 둘째, 이익보다 중요한 요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단순히 이익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 진정성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첫째,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자의 이익 중심 사고는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려면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적절히 균형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되 인간관계의 감정적, 윤리적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익을 고려하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묵자의 중요한 가르침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